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간밤에 시세가 떨어지는 걸 보시면서 이거 2023년에 상승장은 전혀 없겠구나. 간혹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뉴스를 쫙 이제 흐름을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다. 뭔가 세력이란 사람들은 실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중간에 숨겨놓고 던져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명확하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내용을 보실 때 인과관계를 조금 정신 번쩍 차린 상황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매일매일 보는 뭐 TV 방송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영양가가 없어요. 예. 제가 그래서 사실 구분했던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뭐 카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졌는데, 어쨌건 뭐 생존하기 위한 코인 투자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무슨 코인 올라갑니다. 뭐 몇 시간 있으면 떨어집니다. 이거는 아니. 제 유튜브 채널 성격 자체가 거시적인 흐름, 그리고 정확도도 저는 다른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중에 미국과 이제 중국에 관련한 그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 녹여져 있는데, 일단 이거는 뭐 근시안적인 거죠. 아주 단기적인 건데, 3월 30일 날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GDP가 발표가 돼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뭐 옐런 재무장관 연설은 뭐 들을 것도 없고 뭐 뻔한 얘기니까, 지금 현재 뭐 명목화폐를 중심으로 한 전통금융이 흔들리니까 그것에 관한 뭐 발언을 뭐 할 거고, 중요한 거는 미국의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가 이제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5월 3일 날 금리를 우리가 전격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금리 동향을 아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약을 좀 많이 해요. 중간중간에 공백을 좀 스토리 라인에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아, 이해를 하시겠구나, 시청자가. 근데 이제 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권도영이가 구속이 됐어요. 아니, 권도영이 이제 다시 잡혔어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던 사람이 잡힌 건지, 의도적으로 안 잡다가 지금 순간에 잡힌 건지, 이 시기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XRP 소송 명확성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자, 신현성, 테라루나, 거버넌스 창시자가 사실은 권도영이 아니라 신현성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밑에 권도영이가 있는 거고, 자, 왜 하필 지금이냐? SEC한테 테라루나는 증권법에 위배됐다는 게 중심축에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XRP 소송에 다가오고 있어. 이 명확성 결론이.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XRP 소송에서 이 코인들이 증권성 시비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로 판명이 되면 지금 현재 구속영장 재청구됐다고 하는데, 권도영이도 마찬가지고 신현성도 마찬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그거를 로드맵대로 이들은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그렇고, 이것도 뭐 음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순진해서 잘 모르는데, 뭐 이면에 있는 공중파에 나오는 것만 100%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코인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세계은행이 2030년까지 연 2.2% 성장, 30년 만에 최저다. 월드뱅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서방 선진 국가들 일명,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 이렇게 이제 두 개 체제로 나눠지죠. 향후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평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7은 자, 뭐 IMF에서도 이미 예측을 많이 했었어요. 2.2%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쪽은
최소 4%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쉽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매 해마다 최소한 평균적으로 4%, 여기는 2%를 못 넘어.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거의 2배인데, 곱하기 2배인데, 이게 2030년까지 간다. 그러면 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거의 100%예요. 이럴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와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더 빚을 발할 수가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분법적 논리로 뭐 미국이 어떻게 되면 뭐 중국이 어떻게 되면 딱 이렇게 그냥 조금 이제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예, 저는 이제 딱 좀 디테일하게 오늘은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도 이런 게 나오죠. 베이징 찾은 팀 쿡 애플 CEO, 중국 혁신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죠. 단지 아이폰 몇 대 더 팔아먹겠다고, 아이패드 몇 대 더 중국에 팔아먹겠다고 팀쿡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오피셜하게 이런 발언을 할까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에 관한 얘기도 제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소스거리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러면 또 당신이 예언자냐라고 이제 저한테 제 2018년도 7월달 제가 이제 뭐라고 했는지 미래 세계관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일본에서 웹3 게임 개발자를 위한 블록체인 랩 개설.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참고로 미국에도 들어가 있고 일본에도 들어가 있고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한국 정부한테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로존에도 들어가 있어요. 세계 최고는 아마존이지만 AWS인가 하는 아마존 클라우드지만 어쨌든 중국도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궁극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나 아마존 클라우드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전부 다 저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저는 하나의 라인을 연결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개별적인 것 같지만 중심의 코어는 하나입니다. 이들이 결국 연결되는 거고 애플페이, 뭐 라인페이, 네이버페이, 뭐 쿠팡페이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는 그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 축으로 가면 결국에 그들은 하나의 라인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게 뭐 스위프트 2.0이 그 중심 축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못 드리지만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죠. 알리바바 클라우드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인프라와 함께하는 경험을 보다 사용 못 치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면에는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감시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을 위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들을 위한 거죠. 수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한 다국적 기업들은 과연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빅데이터와 중앙정부는 과연 대중을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할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SEC 리플 소송 약식 판결 이번 주 나올 수도. 존 디톤 뭐 변호사가 이런 얘기 아주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하죠.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3월 말에 약식 판결이 나올 거다. 근데 저는 단숨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XRP 가격이 폭등하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근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사람이. 디튼의 반대의 경우 SEC가 승리하더라도 리플이 항소하고 현 상태에서 0.45달러 유지할 수 있다고 뭐 밝혔다. 이게 승소를 하건 패소를 하건 저는 이제 예전서부터 그냥 끝판왕이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는 2025년이면 대중들이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아이디를 보면 개인이 바꿀 수가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제 유튜브 아이디가 뭐냐면 XRP2025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해놨겠습니까? 자, 어쨌건 그냥
근시안적으로 나 XRP 뭐 투자해서 몇백만 원 벌겠어, 뭐 20% 먹겠어, 이런 분들은 이거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건 그렇게 쉬운 생각으로 쉽게 접근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분명히 한 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함정이 워낙 많을 거고. 자, 중국 은행에 관심을 받고 있는 홍콩 암호화폐 회사 보고서. 자, 이것도 보면은 중국은 우리는 가상자산 밴시켜, 채굴 차단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 본토에서 채굴하던 사람도 있었고, 바이낸스를 VPN을 이용해서, 그것도 바이낸스에서 도와줘서 뭐 그걸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속속들이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일국 양제 하에 있는 홍콩 암호화폐 회사에 중국 은행이 인프라를 꽂았다. 자, 그러면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이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도. 자, 그래서 2023년에 중국 주도의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오늘 뉴스의 이제 핵심일 수가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눈치를 채는 사람도 있고 못 채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항상 엄청 중요한 뉴스는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보통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코인데스크가 가장 클래스 중에, 미디어 중에 최상위면 나머지는 이제 하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외에 미디어사들이 접할 수 없는 내용들, 예? 그런 거를 코인데스크는 알 수가 있는 데죠. 왜냐면 DCG 자회사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망한다고 하는 뭐 베리실버터 작년에 이제, 예? 근데 위믹스를 보고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아마 지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코인데스크에서 여기 가장 중심에 CFTC 미국 법률의 고의적 회피, 미등록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 대해 바이낸스 창펑자오를 고소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SEC가 나왔었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CFTC가 탁 튀어나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와. 그래서 채굴코인에 관한 발언을 탁탁 던졌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TF는 SEC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CFTC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채굴하지 않는 코인에 관련해서는 뭐 SEC가 관할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건 서서히 CFTC가 이제 진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를 느낌으로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어떤 경제 톡방 보니까 CFTC가 뭐 어떻게 했다, 창풍자가 어떻게 했다, 이것만 보고 드디어 미국에서 뭐 칼을 뺐네, 막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죠. 현대 상황을 보고 모두가 다 똑같은 어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프랭클린 템플턴 웹3 차세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코인데스크에서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2015년도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초기 투자자예요. DCG 그룹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데가 프랭클린 템플턴이에요. 이 자산 운용사에 관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뭐 블랙록만큼 뭐 네임드가 있거나 힘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뭘 알기 때문에 DCG에 투자를 했었겠죠. 그때 이제 마스터카드도 이제 같이 움직였는데 어쨌건 그렇다는 거고. 자, 이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중국 노골적인 반도체 굴기, 한국서 R&D 기업 인수,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하려니까 미국에서 지금 그 나머지 국가들, 이제 인프라 확장하려는 그런 국가들의 맥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게 실제로 맥을 끊어놓는 거냐. 제가 예전에 이제 5G가 연상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화웨이 관련해서. 화웨이는 실제로 그 이후에 5G 장비에 관해서 인프라를 전 세계로 확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공중파의 본인 자칭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경제 전문가들, 뭐 반도체 전문가들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저보단 많이 알겠죠. 근데 이런 큰 줄기의 스트림이나 카테고리 분류나 인사이트에 관해서는 아마도 제가 적중률이 그분들보다 높지 않을까. 단 1%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제 끝났어. 반도체 굵기.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을 갖고 지켜보세요. 저는 이제 중국 편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간에 이제 좀 약간 사고방식이 이제 그냥 이중 논리, 그러니까 국내 국한되게 이제 시야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좀 약간 삐딱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CTO가 자 가상화폐 사회에 아무 쓸모 없어라는 이런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게 진실일지,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 갑자기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거짓이요. 보나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거짓인데, 사실 반도체 칩셋 제조하는 게 메타버스랑 그리고 채굴기랑 관련이 있죠. 제가 이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알리바바가 있어요.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기저기. 근데 여기 반도체 설계 회사 중에 AR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설계도를 엔비디아에 줘요. 그러면 이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ARM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거를 모를까요? 엔비디아가 저 뉴스를 왜 지금 상황에서 왜 내보냈는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자, 이들은 이 구조를 형성해서 과연 현물 경제에 어떤 힘을 발휘를 하는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쿠팡에서 엄청 끔찍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보시면 위메이드 MMORPG 나이트크로우 사전 예약 뭐 100만 돌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말까지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속임수였다는 거죠. 지금도 가상자산 시장은 무슨 뉴스를 던져놓고 갖은 악행과 속임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이면에 과연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내가 가진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다. 제가 이제 살짝 이제 비꼬는 투로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몇몇 개 이제 코인들, DCG 관련한 코인들 보고. 근데 진짜 그게 2025년까지 본인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막상 시세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제 상폐돼가지고 2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같이. 근데 이때까지 보고 2026년까지 보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로켓 배송. 자, 이 엄청 끔찍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쿠팡 파격 발표에 택배업계 술렁인다. 로켓 배송 문턱 낮춘다. 모든 셀러에게 제공. 원래는 자산 매입 제품들에 국한해서 2길 배송을 했었거든요. 1일 배송을. 근데 이거를 전체로 다 늘린다. 유통업계에 혁신이 오는 거죠. 소비자는 물론 엄청 좋지만 사실은 파괴시키는 거죠. 사실은 상대적으로 밀려나가는 회사가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보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와 함께 보관, 포장, 배송, 반품까지 셀러가 해야 할 일을 모두가 다 모든 걸 다 쿠팡에서 처리하겠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쿠팡에 입점하면 누구나 로켓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만큼 다른 이커머스 업체와의 셀러 유치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란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면 과연 상대적으로 지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신세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비중을 점점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과연 이커머스를 위해서 탄생한 이 회사를 과연 신세계가 이길 수 있을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셀러는 늘어나가고 있는 현재 추세인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1인 방송, 판매 방송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여기다 런칭을 시키면 엄청난 시너지가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은 SNL인가? 해가지고 주연형? 예. 주연형 배우 뭐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거기 뭐 예전 영화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 이면의 전략에는 이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닐까.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진 않죠.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뭐 공중파 미디어를 보면 홈쇼핑은 다수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TV 방송을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품들을 쿠팡에 입점해 있는, 쿠팡에서 팔고 있는 거에 관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방송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수수료를 쿠팡이 가져간다. 참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다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글로벌 비즈니스,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 로직스 등 장악하고 있는 국내 택배 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거기다가 우버 시스템에 관해서 이미 빅데이터나 그 시스템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법적으로 2025년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 쿠팡 트럭에, 그죠?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이식이 될 거고, 거기다가 메카트로닉스, 로봇 산업에 관해서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과연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쿠팡에서 거기서 배달하고 계신 분들, 물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 외적으로 한반도 걸쳐서 모든 관련한 인프라, 물건 유통하시는 분들 다 영향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중국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대만은 중국에서 그냥 전쟁 없이 흡수될, 홍콩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홍콩도 시간차를 두고 전쟁이 안 난 상황에서 일구양제로 들어갔죠. 대만도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마잉주 전 대만 총통, 오늘 방중 중 수석 부총리가 공학 영접, 이 얘기. 전 대만 총통이긴 하지만 하나의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되는지. 그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할 게 뭐가 있어요. 하여튼 이게 이제 TSMC나 반도체 산업하고 깊숙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미디어만 보고 미국이 반도체를 전체를 다 점령한다? 채굴 시장을 점령한다? 이렇게 100% 그냥 명확하게 규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양분할 거야, 아마 양분. 자, 미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 파산, SVB 인수, 모든 예금 대출 포함. 네, 마지막에 폭풍전 고요함. 아주 멀리서 뭔가 쓰나미가 지금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사실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만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자, 온두라스, 중국과 수교, 대만과 단교, 대만 온두라스가 원한 것은 돈이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거나 유대계 자본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밀어주기로 이미 2015년도부터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고, 그 힘이, 그 인프라가 중국을 밀어줍니다. 2030년까지. 미국이 아니라. 미국은 에너지를 주입해서 확장시키고 발전을 시켜도 여기보다, 중국보다 빼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본은. 이 사람들 입김이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람들이 이제 이분법으로 막 중국 어쩌다, 뭐 대만 어쩌다, 뭐 일본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중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도 무역에 있어서 뭐 화이트리스트 해가지고 뭐 그런 뉴스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집권 3개의 시진핑 홈그라운드 외교로 우군 만들기 본격화. 여기 보면 싱가포르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싱가포르에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에서 만든 금융회사인 엔드파이낸셜이 여기 싱가포르에서 본부를 깔고 베이스를 깔고 활동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스페인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프랑스에서 유로존에서 여기 보시면은 유로존에서 최대 강국이 프랑스와 독일이죠. 근데 그중 한 개의 국가인 프랑스도 이 와중에 중국에 방문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 사이가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면 이게 의미가 없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그게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지. 독일 슐츠 총리인가? 작년에 중국을 한번 들어간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앞에서는 과연 뭐라고 하는지, 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현실을 알 수가 있고, 보면 싱가포르 총리 시진핑 뭐 3년임 확정뒤 뭐 27일부터 6일간, 그래서 6일간이니까 4월 초 정도 되겠네요. 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이렇고, 중국과 러시아 입김 막아라, 미 고관대작, 아프리카의 구애 릴레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향후에 엄청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인도도 모든 것을 다 파악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쌓여있는 막 그런 거, 배경 지식들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은 어떻다, 유럽은 어떻다, 프랑스는 어떻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인프라는 이미 중국이 예전에 깔아놨어요. 본인들 자본을 깔아놓고. 그래서 어쨌건 그런 와중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도 참 웃긴 것 같고, 어쨌건 커다란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진행이 되는지, 그럼 그것과 가상자산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서 막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크레딧 스위스 뭐 은행을 보면서 파산 위기가 닥치면 가상자산도 막 이렇게. 근데 궁극에는 하다못해 파운드와 엔화, 위에나 뭐 유로와 최종 달러까지 위기에 봉착하고 그들이 녹아내릴 때 가상자산은 꽃을 피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 상황으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큰 흐름상에서는. 자, 오늘도 이것저것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